만든 고려대학교 안병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사실 메인 세션에서 제가 발표하기는 오늘이 처음인데, 아까 이태호 교수님이 어느 때보다도 떨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계속 지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침이 말라서. 근데 발표보다 더 어려운 거는 지금 재밌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거기까지 가능할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평소에 뭐 좀 고민 좀 했던 내용들 좀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뭐 사숙에서도 좀 학생들하고도 얘기 좀 하고 그럴 때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본 것인데, 사실은 뭐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한 가지 더 색다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 좀 많은 좀 코멘트를 주시면 또 이 내용을 제 스스로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적 접근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치평가에 대한 쟁점사항,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다시 제일 마지막에 관점을 한번 제 나름대로 재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순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농업의 가치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농업 생산액이라는 것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40몇 조, 50몇 조. 그런데 오늘 사실은 메인 세션 그 기조 강연에서도 이 주제가 농업의 다원적 가치, 공익적 가치, 이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사실은 뭐 경제학적으로 이해하는 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부 효과겠죠. 긍정적인 외부 효과.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쌀이라고 했을 때, 뭐 이게 뭐 쌀, 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공급 곡선이 뭐 한계 비용 곡선이니까요. 이게 이제 시장의 규정이라고 치면, 이제 이게 현재 시장의 규정이지만 사실은 쌀로 인해서 우리가 뭐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 수전 함량 기능, 뭐 공기 정화 기능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한계 외부 편익이라는 곡선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것과 이거를 두 개를 합친 것이 이제 사회적 한계 편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은 균형은 여기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외부 효과가 가격 메커니즘으로는 반영이 안 되니 지금 현재 이 정도에서 균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는 과소 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농업 지원 정책이 출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저스티파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소득 지원, 지지 뭐 정책, 뭐 경쟁력 강화 정책 이렇게 얘기해서는 이제는 이게 잘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정당하다, 또 마땅히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지원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건 이 외부 효과라는 이 이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우리가 그래 농업 정책을 설명하고 강조를 하고 뭐 개혁을 하고 하는 데서도 우리도 이제 경제학자들이니까요. 경제 이론을 갖다가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 말 자체에 힘이 실리기가 매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그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하면 그냥 놔둬서는 그만큼의 생산이 안 되니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공급을 늘려주는 것이죠. 근데 공급을 그냥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이니까 투입재 보조, 뭐 비료, 뭐 농기계 반값 보조 같은 식으로 한계 비용을 낮춰주면은 아마도 생산량이 늘어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생산이 되지 않겠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이고, 그래서 저런 형태의 유형으로 많은 사실은 농업 정책이 집행이 되고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이 가격 수준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만큼의 가격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거기까지 생산량이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가격 지지를 했던 품목들이 저 카테고리에 들어왔던 품목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은 지금 뭐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하는 변동직불제도 뭐 저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계 외부 편익들을 생산량 수준까지 쭉 이제 적분을 하면, 다 계산을 하면 이것이 이제 바로 농업의 외부 효과가 초래하는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시장 가치 얘기를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그 기조 강연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축산 뭐 오염 문제, 뭐 농약 비료의 과다 사용 문제 같은 식으로
농업이 사실은 초래하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게 공급곡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한계 비용이지만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염 비용까지 고려한다고 봤을 때는 사회적인 한계 비용은 더 높은 수준이 되는 것이죠. 이거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여기보다는 생산량이 조금 더 줄어들었는 게 개념적으로 맞는 것이죠. 하지만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가격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 경제학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한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누구도 측정은 안 해봤지만 모든 품목들을 대상으로 이 농업이 초래하는 외부 비용보다는 아마 이 긍정적인 효과 이것이 아마 더 크지 않을까라는 것은 누구도 동의하시는 바일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농업 정책을 하는 어떤 정당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그림을 이제 작년에 농업 농촌의 길에서 이태우 교수님이 제안을 발표를 하셨던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과 이렇게 좀 매치를 시켜 보면은 바로 이제 요 영역까지는 한계 외부 편익이 더 높아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영역부터는 이제 외부 비용이 더 이제 발생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누구도 저도 사실 계산은 안 해봤지만은 아직 이 영역까지는 안 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외부 효과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슈는 그 외부 효과는 무엇인가. 근데 사실 이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대부분이 동의를 하시는 것처럼 뭐 그것이 다원적 기능이죠. 다원적 기능이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공익적 기능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건 그냥 사실 네이밍만 다른 것이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재라는 의미로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 무슨 기능 외부 했지만 이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적용한다고 하면 공공재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럼 공공재를 생산한다고 이제 많은 경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재의 용역 또는 공익적 기능의 그 종류가 무엇인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누구나 이제 어그리가 하는 것이고요. 또 더 이제 영리하신 연구자다 아니면 더 깊은 고민을 한 분은 더 많은 이제 공익적 기능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아마 오늘 이 내용들은 아마 유찬희 박사님이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공재라고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을 제가 그대로 발출한 건데 공공재의 가치는 개별 소비자의 지불 의향 금액을 수직으로 합해야 됩니다. 평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수직으로 합하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가치가 매우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음 절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농업의 가치를 평가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더했습니다. 개별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지불 의향 금액을 다 계산을 해서 뭐 5천만이면 5천만 곱하기 5천만 이렇게 이제 해서 나온 금액들이겠죠. 그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이슈는 그럼 어떤 가치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가치의 유형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고 우리가 평가 대상 가치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다른 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정도죠. 집적 사용 가치. 이건 바로 우리가 농산물을 직접 소비해서 먹는 효용으로부터 얻는 그런 가치겠죠. 아마 대부분이 이쪽에서는 시장 가격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우리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접 사용 가치, 비사용 가치. 사실은 이거는 큰 쟁점이 아닐 것 같고요. 가격 데이터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가격이 형성되니까 대부분의 아마 논의는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사실은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에 대한 것들도 사실 다 들어있는데 오늘은 저는 사실 농업 농촌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고민까지는 이르지 못해서요. 그러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이런 가치들은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건 바로 뭐 환경의 가치 평가, 뭐 예를 들자면 뭐 국립공원의 가치 평가, 우리가 환경 경제학을 하면서 했던 이런 그 가치 접근 방법들인데 사실은 이게 농업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죠. 뭐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어떤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데 이 각각의 가치 평가 방법을 보면 철학이 다 다릅니다. 방법도 다 다르고 베이스 이론도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절하게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행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연구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뭐 작게는 뭐 몇백억서부터 몇천억서부터 크게는 뭐 몇백조까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 이런 틀을 가지고 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평가한 것들을 재정리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철학으로 또는 어떤 한계로 이것도 잘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이 선행 연구들을 정리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또 어떤 것이 빠져 있고 어떤 것이 하이라이트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들이 이제 매우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이제 농업의 그런 미래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그 현재 시점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얼마의 지불의 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그렇게만 봐야 될까요? 미래 가치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미래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저는 이 환경 오염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예입니다. 이 예는 어떤 것이냐면 일정 정도의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 배출되는 것들을 다 완전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현재 비용으로 따지면은 이 오염으로 인한 피해보다 이 정화하는 데 드는 피해, 그 정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가지고 이 피해를 그 저감할 수 있는 비용보다도 훨씬 커지는 수준으로 간다는 것이죠.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제가 이런 관점을 갖게 됐는지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농업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 이걸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죠.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공적 기능을. 현재는 아마 그 비용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현재가 여기 수준인지 여기 수준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농업 정책이 집행되지 않아서 농업 생산액이 감소하고 농업이 유지가 안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생각을 한다면은 엄청나게 누적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는 현재 시점 위주로만 좀 바라봤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정책을 집행하고 유지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고자 현재 투입하는 보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상황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죠. 사회보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 정책은 이제 그렇게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농업,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원적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뭐 그냥 존재 가치 뭐 이렇게 한번 이 네임을 붙여봤는데, 뭐 이렇게 제가 뭐 노란색으로 표시했지만 이 뭐 사실 다 해당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농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설정하는 상황은 자동차 사고 났을 때는 얼마나 피해를 볼 것인가라는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손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의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저런 농업이 없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농업 투자를 하고 농업을 유지를 하고 뭐 비용을 지불하고 뭐 소득 보전 직불제 같은 그런 정책도 사용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농업이 필수 요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보면은 농업 농촌의 가치에 대해서 그 농촌경제형 조사연구 결과지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데이터들을 제가 한번 봤고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FAO에서 그 발행한 그 자료인데, 세계 식량안보 상황이라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8년하고 2010년대 후반에 보면 이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것들이 저개발국에서 식량 위기로, 식량이 없어가지고 식량 폭동이 나가지고 일어났던 사례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바로 자급률이 유지가 안 되고 적절한 식량이 농업이라는 그 산업에서 제공이 안 될 때 국가적으로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국가의 손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가 가치로 평가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농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얘기가 좀 더 심플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보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유학할 때는 겨우 그냥 그 여행자 보험 정도 하나 들어서 버텼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학교에서 잡을 얻은 다음에는 보험을 여러 개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손실보험도 들고요. 그다음에 애들 꼭 하나 의료보험도 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보험을 들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들 수 있는 것일까요? 제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도 국가의 소득, 국가 발전이 돼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정도 왔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 단지 농업이 저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도 국민들도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거를 저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소득 지지다, 뭐 경쟁력 강하다,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줘야 된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 농산물을 뭐 막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가치 없이 쓰는 돈처럼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가치 없는 돈이 아니죠.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 만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보험료를 얼마 지불할 수 있는가는 국민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사고 확률에도 달려 있겠죠. 과연 식량 위기가 얼마나 올 수 있을 것인가? 30% 확률일까? 50% 확률일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식량 위기 뭐 이렇게 해서 좀 과거 연구인데 시간이 타이트해서 좀 스킵하고요. 한국 보시면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농업의 중요성을 더 강하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저는 그 외부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보여준 그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느냐, 또 찬성하냐라는 것들이 그만큼 농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농업의 가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농업이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소비자도.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최악의 경우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반신불수가 돼서 평생을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보험을 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 농업에 쓰는 돈이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사실은 농업을 보호하고 투자를 하고 계속 유지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도 뭐 보험이다라는 얘기를 한 사례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선행 연구를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이런 시각을 뭐 충분히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틀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식량 위기만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국가의 부, 뭐 생산액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국가의 부고, 이제 국가의 부인데 이게 이제 컨틴전트 커머디티 같은 거죠. 예를 들자면 발생을 했다면, 식량 위기가 발생했다면 국가의 부가 확 줄어들어서 매우 절망적인 상황. 만약에 다행히도 그 식량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국가 부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험을 든다는 것은 바로 이 certainty 라인, 어떤 경우가 와도 그대로의 국가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려면 그냥은 안 되고 무슨 정책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농업 정책에 쓰는 비용. 제가 지금 식량이라고 했지만 식량 안보라고 하면 이제 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제 이만큼 식량 위기지만 사실 농업이 없었을 때라고도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식량 위기가 초래하는 비용, 이것이 바로 이제 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험금이 막대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탈 수 있는 보험금이.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측정은 과거에는 좀 이루어졌습니다. 홍수 방지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요즘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요즘에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국가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다 여기에 집중해서 저는 측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국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소비자, 개별 소비자 차원으로 제가 확장한 것이지만 국민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데, 얼마나 위험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느냐, 위험 회피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를 충분히 더 많이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농업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아니라 농업이 없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얼마나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하냐에 따라 가지고 바로 이 무차별 곡선이 훨씬 더 컴백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훨씬 더 보험료를 많이 지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은 현재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정책 비용을 쓰더라도 국가가 안정적으로 농업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 유틸리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 선을 보이는 국민들의 무차별 곡선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 사실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에브리바디 해피 뭐 이런 이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하려면은 이 그 보험료와 보험금 간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고 확률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얘기는 사실 여기 있는데요. 식량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가 되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식량위기에 한정돼서만 보면 저게 10%다 30%다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논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홍수 이거는 100%입니다. 그냥 홍수가 날 것이다. 농업이 유지 안 됐을 때 그 대기 정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그냥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이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이라는 건 우리가 식량 안보라는 그 기능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이게 매우 낮겠지만 나머지 다원적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이 가능성은 사실은 되게 높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넉넉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반면에 개도국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영향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도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식량 실제로 더 많이 그 비용이 드는데 실제로는 정책을 그만큼 하지 못해서 완벽하게 이 설튼트 라인까지 보험을 들지 못하고 파샤 인슈어스를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업 정책을 많이 집행 못하고 어느 정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 저것들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정부가 정책을 쓴다고 하면 설튼트 라인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이것이 농업의 존재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파트가 바로 여기인데요. 우리는 어디만 초점을 맞췄냐면은 지불 의향만 계속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이거가 뭐 또 1000억이다 200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게 평가가 된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농업의 가치를 평가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제가 그 대학교 1, 2학년 때 뭐 홍수 방지 기능이 얼마, 토양 뭐 보전 기능이 얼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했었는데 오히려 요즘에 이제 그런 기능들 그런 가치 평가를 좀 안 하고 있어서 사실 다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사고 확률 같은 것도 좀 계산해 봐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농민이 어려우니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틀을 우리가 전혀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국가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농업 정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가 제가 한번 고민해본 내용들인데요. 코멘트를 많이 주시면 생각도 좀 다듬고 또 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